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벌써 일주일 지났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죠. 이제 700, 670 몇 강까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00강까지만 강의하고는 저는 이제 강의 사실은 싹 내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느긋해졌는데 오늘 요거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10억 번다 해서 수분양권자의 지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에 이런 물건들이 뭐 한 수십 건, 많게는 100건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못 풀어서 대부분 취하되거나 또는 변경되는 사례들 많고요. 아니면 뭐 이제 이게 다시 또 채무자와 관련된 또는 채권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아쉬워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할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188만원짜리 교재 구매하신 분, 정말 그분 열심히 하세요. 대박이십니다. 그분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물건 3건이 있는데 그 3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파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파신 분이고, 이 분야에서는 그분이 이제 완전 전문가가 되셨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1탄, 그리고 이제 내일이나 이제 뭐 다음 주에 2탄을 할 거예요. 이제 블루오션 교재는 판매를 마감했고요. 기본 교재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잠깐 한 30초만 설명드릴게요. 기본 교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00페이지에서 이렇게 블루오션 교재는 이렇게 구매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블루오션 교재를 판매를 안 합니다. 너무 많이 분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블루오션 교재 관련해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요. 이 기본 교재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본 교재 플러스 블루오션 해서 이렇게 188만원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 기본 교재만 판매하신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만큼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도 이제 판매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너무 많이 알려졌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진 것보다는 딱 좋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안 팔아도.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국내 최초 공개했는데, 자,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보면, 자, 이제 3개의 물건이 있어요. 3개의 물건이 있는데, 자, 먼저 요걸 한번 볼게요. 아, 요거 아닌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자, 요 물건을 한번 볼 것이고, 요 물건 한번 볼 거고, 아이고, 뭐라요? 그 다음에 이 물건 하나 볼 거예요.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40억짜리가 39억 5,760 얼마거든요. 요게 12억까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30억짜리가 12억까지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25%까지 지금 빠져있는 거죠. 왜 이렇게 빠졌을까? 빠졌으면 빠져나는 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럼 물건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자,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1300평. 그죠? 건물 면적은 330인데, 이 건물 면적은, 여기에 건물 10동이 있습니다. 10동. 아니, 7동이 있어요. 7동. 7동 합편 총 면적입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1괄매각이고요. 나머지 상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경매물건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임의경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억짜리가 12억까지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을까?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일단 개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왕도를 쭉 보시면 집 이쁘죠? 이쁘게 잘 자랐습니다. 집들 이쁘게 잘 자랐고, 쭉 이렇게, 이런 게 이제 10동이 있는 거예요. 7동. 자, 쭉 보십시오. 집 잘 자랐습니다. 자, 개항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개항도를 보면, 이 각각의 필지마다 건물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일괄매각이니까, 그죠? 토지 건물 일괄매각이죠. 그 내용도 있고, 또 여기에는 법정기상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건물이 한 동 있고, 또 나대지가 한 필지가 있고, 또 도로까지 같이 나온 거죠. 이렇게요. 도로 지분까지 일괄적으로 싹 나온 겁니다.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한번 더 내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토지 명세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건물. 자, 1층, 2층, 3층. 여기 1층, 2층, 3층. 여기 한 동이에요. 한 건물이에요. 한 건물. 이렇게 두 건물 해서 쭉 이게 7건이 나와 있습니다. 7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일단의 토지에 건물이 7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도로 지분까지 해서, 도로 지분이 아니라 도로 전체까지 해서 7동.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나대지도 한 필지 있고, 건물을 질 수 있는 나대지.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정기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그 애매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물건이 하나 있고, 자, 그리고 또 더 내려볼게요.
더 내려오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뭐 특별히 복잡할 것도 없어요. 최소한 경매 5년, 6년, 7년 또는 10년 정도 하셨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차인들이 있죠. 임차인들이 있죠. 임차인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그래서 7개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7개의 건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전입일자가 2018년 1월 12일. 잘 기억하십시오. 대부분 2018년에 전입을 다 하셨어요. 그죠? 물론 대항력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항력이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항력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2018년에 전입하신 분들은 대항력이 있죠. 건물의 관한 대항력은요. 자, 건물은, 자, 근저당이 언제입니까? 2022년 8월 22일. 그럼 2022년 8월 22일 이전에 전입하신 분들은 다 대항력이 있네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분들 다 7분은 대항력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보증금, 차임, 전입일자 있고, 그죠? 보증금과 차임이 미상이에요. 그죠? 대항력은 있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 볼게. 대항력은 있는데, 보증금하고 월세가 미상이야.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내가 계산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내가 계산해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증금이 미상이야. 그죠? 임대차 계약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판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제가 엄청난 반전이 있다고 했죠. 엄청난 반전이. 끝까지 안 들으신 분들은 평생 가도 이런 물건 딱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도 몰라요. 제가 물론 강의 중간중간에 뜰데없는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뭐 다른 새끼로 새기도 하는데 뭐 듣기 싫으신 분은 나가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자, 보증금하고 월세가 미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임대차 계약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계약서가 있어야죠.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 성립 안 됩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전입을 해야 되죠. 전입을 해야죠. 전입을 적법하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죠. 점유를. 이게 바로 이 세 가지가 임대차 계약, 민법에서 얘기하는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얘기하는 임대차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일단은 법원에 제출 안 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인도명령 신청할 때 계약서 제출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인도명령 신청할 때 적법한 계약서가 있다면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겠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일반적인 계약론에서는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서가 있어야지만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포커스를 계약서가 있냐 없냐에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가면 100% 돈 다 날립니다. 왜 날리냐고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죠? 자, 일단은 이분은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 안 했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게 진짜 임차인인지 또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근저당은 2017년에 설정됐고 건물의 근저당은 2022년에 설정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밑에 이제 내려볼게요. 뭐 여기서 여기 구독전에서 뭐라고 법정지상권 성립가 문제되는 건물입니다라고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니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무슨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왜 따집니까 이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방구예요 이게. 그죠? 이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도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어. 건물이 있어. 건물을 지타가 말았어. 그죠? 지타가 말아가지고 부도가 났어.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건물을 촉탁 등기를 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 경매 청구했어요. 그럼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됩니까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냐고요? 없어요. 일괄 매각의 취지를 모르고 이 옥션원에서는 이 전문가가 코멘트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에요, 이건요.
그죠? 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건도 스토리를 가만히 설명드려보면, 스토리 설명드려볼게요. 아이고, 내려야 되겠다. 스토리 설명해보면, 토지가 처음에는 한 사람 소유였어요. 그죠? 토지가, 아까 근저당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2017년에 들어왔죠. 2017년에 근저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다 들어섰겠죠, 이렇게요. 그죠? 웬만한 필지에는 다 건물이 들어섰을 거예요. 그럼 건물에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2022년에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 은행에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그죠? 토지 저당권 설정할 때, 자, 건물이 완공되면 내가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하겠다. 그런 조건하에 저당권 설정했겠죠.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서 얘기하는 PF를 일으켜서 돈을 추가로 자금을 빌려줘서 건물을 다 지었겠죠. 그죠? 지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교재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토지 소유자가 처음에 토지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겠죠? 2017년에 그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토지주가 허가를 얻어서 착공을 했겠죠. 건축물을. 이 필지를 분할해서 이렇게 토지를 분할해서 각각의 필지마다 건물을 세우고 있었겠죠. 자, 그 와중에 건물을 세우는 와중에 분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각각 10개 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분양을 한 거죠. 그죠? 선분양을 한 겁니다. 선분양을 하면, 자, 내가 그럼 경매사령관이 분양을 하나 받았어. 자, 당신 건물 완공되면 내가 당신 건물 살게. 그러면 계약금이 들어갈 수 있고, 중도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분양이 다 되고, 등기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겠죠. 그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도금 안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분양을 한다? 가능한 일이죠. 얼마나 많죠. 이러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출되는 겁니다, 이게. 피해자가 속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착공을 2017년에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1층 정도가 이제 완성이 됐겠죠. 그죠? 건물들이 이렇게 1층 정도가 완성이 됐겠죠.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내가 수분양자야. 경매사령관이 수분양자예요. 그러면 나는 일단 계약금, 예를 들어서 20% 줬어. 여기가 보통 아까 그 토지가 4억 정도 분양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4억에서 5억 정도 사이에. 그러면 자, 4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여기에 최소한 20%면은 1억 정도 대충 들어갔겠죠. 그죠? 1억 정도씩 다 넣겠죠, 사람들. 그죠? 1억 정도씩 다 넣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불안해. 내가 거기에 이미 돈이 들어가 있고, 만약에 속된 말로 건물을 짓다가 부도나버리면 어떡해. 그럼 내 돈 날아가는 거잖아. 그죠? 내 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양회사에서는 1층 정도가 딱 지어진 상태에서는 대부분 분양을 시작합니다. 분양을 시작해요. 여기 여러분들 이 경매물건을 보면서 진짜 선수들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느끼게 하셔야 돼요. 1탄과 2탄에서 완전 2탄에서 반전이 일어났는데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수는 여기에 다 몰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에. 최고의 선수들 여기 다 몰려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1층 정도가 이렇게 완료된 상태에서 1층 정도가 완료된 상태에서 임차인들이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여기다가 전입을 해놓은 거예요. 각각의 7필지에다가 다 건물 1층씩 다 올라갔겠죠. 이렇게 1층씩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1층씩. 이게 원래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씩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다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수분양자들이 7명이서. 그렇죠.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건물 주인들이 또 수분양자들이 물론 제3자한테 임대한 경우도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임차인들이 수분양자들이 여기다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선순위로. 그죠? 왜? 전입신고는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무허가 미등이라도 관계없어요. 전입이 먼저라면 대항력 인정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건물로서, 그죠? 사용 승인도 안 받고 준공도 안 떨어뜨린 건물에 전입을 해놓는 거예요. 이 전입을요. 수분양자들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요렇게 건물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죠?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니까.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냐면, 자, 이 수분양자이면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수분양자이면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지위가 확보될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이 없더라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의 조건 중에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대차 계약서라고 했죠. 첫 번째가. 계약서가 있어야 돼. 계약서 없으면 그 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없어요. 그죠?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수분양자들은 전입도 했고, 점유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거기다 뭐 짐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든, 뭐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든, 어찌됐든 간에 점유도 하고 있어요. 그죠? 다만, 지금 우리가 확인될 수 없는 게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수분양자야, 내가. 단독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분양자하고, 그죠? 분양한 사람하고 계약서를 다시 또 임대차 계약서 체결했을까요? 안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수분양자들이 다 전입을 했다는 가정하에, 그죠? 전입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 수분양자들이 임대차 계약서도 없는데 이게 임차인으로서 전입만 먼저 돼 있죠?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핵심이죠. 그죠? 그게 핵심 키워드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걸 여기까지 사건을 정리하면 토지 소유자가 착공을 해서, 그죠? 1층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분양을 했어요.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았겠죠. 이 상태에서 수분양자들은 그 지위가 불안하니까 중간에 공사하다가 부도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돈, 뭐 2억이 됐든, 뭐 1억이 됐든, 어쨌든 계약금 입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들은 지위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다 전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선순위로 전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임차인으로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까지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직까지는. 근데 프로 가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죠? 그래서 2017년에 착공하고 2018년에 1층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전입을 했고, 수분양자들이 그 상태에서 2022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거예요. 2022년에. 자, 2022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자, 2022년에 사용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건물주가 어떠한 사유로 해가지고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이 가처분 결정 등기를 위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 촉탁 등기를 한 거예요, 건물에. 근데 사실은 이때 은행도 위험할 뻔했죠. 이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 기간이 보통 7개월 정도 되는데, 이때 만약에 굉장히 은행 지위도 위험할 뻔했어요. 준공이 난 상태잖아, 그죠? 준공이 난 상태라고요. 그죠? 그런데 은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했죠, 그죠? 저당권에다가 매매 증여, 뭐 전세권, 건물이 완성됐을 때 그런 어떤 그 특약이 있었겠죠, 그죠?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용 승인을 받고도 이 사람 앞으로 지가 등기도 못했고, 본인 앞으로 등기도 못했고 팔아먹지도 못한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건물이 완공됐는데 이 건물주가 7동이나 10동이나 완공이 됐는데 이 건물주가 건물을 등기를 안 해.
그래서 뭡니까? 은행에서 토지의 저당권자인 은행에서 스토리가 좀 복잡하나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 토지의 저당권자인 은행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적으로 건물의 촉탁 등기를 통해서 등기를 해버립니다. 등기를 해버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까지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이해 가셨죠? 2017년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에는 언제 저당권 설정했어요, 여러분? 건물에는 2022년 8월에 설정했죠. 2022년 8월에. 그 이전에 또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물건 한번 볼게요. 자, 물건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쭉쭉 다 있어요. 이렇게요. 7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렇게 다 건물 좋아요. 뭐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좋네요. 제가 봤을 때는 사진상으로 보면 좋은데,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토지와 건물 전체가 토지 1325평 건물 요거 해서 40억짜리 감정이 됐는데 요게 1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 교재 188만원 구매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어마어마하게 팠어요. 이 물건을요. 어마어마하게 판 사실이 있는 겁니다. 저랑 이제 몇 번 커뮤니티 하면서 좀 이렇게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이 물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분한테 조언도 좀 많이 구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쉽게 결론이 안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의 핵심은 뭐죠, 여러분? 이 물건의 핵심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 1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탄이에요, 1탄. 2탄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토지에 필지를 분할해서 건물을 세우는 와중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어요. 그죠?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분양자들이, 경매사령관 포함 수분양자들이 지위가 불안하기 때문에 건물이 한 1층 정도 지어짓고 있을 때 여기다가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완성되고, 건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자인 은행이 건물을, 물론 사용 승인 다 받았습니다. 촉탁 등기를 통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 경매 청구하게 됩니다. 그죠? 일괄 경매 청구하게 돼요. 결론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핵심 하나. 이 수분양권자들이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했어. 그죠? 임차를 했다 합시다. 아니면 수분양권자들이 여기에 전입을 했어. 이 전입한 이 사람들이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그러면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인도명령 대상인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안 드세요? 자, 이 수분양자들은 소유자야, 건물에. 그죠? 근데 왜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등기가 자기 앞으로 안 되는데 무슨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되려면 우리 민법에서 얘기한 대로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등기. 등기가 없는데 자기가 소유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는 아니에요. 다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지금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계약서가 없는 수분양자의 분양 계약서죠. 분양 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차를 했다면, 전입을 했다면 이 채권이
임대차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나간다면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분양대금 내가 만약에 2억씩 넣었어. 분양대금 2억씩 넣었다고 합시다. 한 1억씩만, 뭐 계약금만 불안하니까 한 1억씩 넣겠죠. 그죠? 한 1억이나 1억 5천 넣겠죠. 그죠? 자, 1억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 1억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생각해볼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자,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제 제 교재에는 실어놨습니다. 이렇게 좀 그 플로우 차트로 좀 만들어 봤는데, 자, 요거죠, 요거. 22년에 사용승인 받고 2020년 8월에 건물까지 등기를 하고 은행에서 그죠 근저당 설정을 하고 건물에 그죠 건물 근저당 설정하고 임무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그죠? 임무경매 신청한 거예요. 또한 2017년에 토지를 근저당 설정하고 착공은 2017년 10월에 됐어요. 그리고 사용승인은 2022년 1월 26일 날 됐고 중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들어왔다. 왜? 건물을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또는 건물이 저당권이 언제 들어왔어요? 건물의 저당권이 2022년 8월 22일 날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먼저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대항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분양자들이라고 한다면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또는 수분양자들이 제3자한테 임대차를 했다면 이 3자는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 그게 핵심이 1탄에서는 2탄에서는 지적도를 보면서 제가 폭탄 하나 터뜨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위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그죠? 진입로가 이쪽인가 봐요. 아주 길도 잘 뚫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향납읍이죠. 읍이니까 건축수당 도로 지정 공고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분양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래요. 그죠? 이 옆에는 뭐 아파트 단지 큰 거 산업단지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죠? 동쪽 서쪽으로 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입지는 굉장히 좋죠. 그죠? 이렇게만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요게 굉장히 좋은 위치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도로 빵 뚫려 있고 야 뭐 단지 내 도로까지 해서 이렇게 다 정면에 나왔으니까 뭐 건축부당 도로 인정됐을 것이고 그렇게 보시겠죠. 2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2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2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쭉 드리자면 굉장한 반전인데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다 이거.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대항력이 우리가 임대차 계약으로서 그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그죠? 임차인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임차인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정당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입을 해야 되고 점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그 사건은 뭡니까? 정당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단지 유추하건대 이 사람들이 수분양권자다. 임차인들이. 또 이 수분양권자들이 제3자한테 다시 또 재임대차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상태라면, 없는 수분양권자라면.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수분양자예요. 그러면 그 분양한 사람하고 분양 계약서는 있는데 다시 또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그죠?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도 없을 거고 그죠? 그렇게 하는 데도 없을 거고 제가 그래서 이 물건이 완전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여기 붙어 있다는 게 좋은 말로 선수지만 나쁜 말로는 시옷으로 이깁니다. 이거예요. 낙찰 받는 사람 뒤지게 골탕 먹일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뒤져. 자,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점유를 하고 있고, 전입도 되어 있어.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습니다.
전입도 되어 있고, 다만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전입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양계약서를 기초로 해서 여기다 전입을 했다면 임차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판례도 사실은 굉장히 제가 밑에 한 5가지, 6가지 판례 다 뒤져봐도 판례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에 다 뒤져봐도 대법원 판례 하나 있고요. 그죠? 다 뒤져봐도 없어요. 여러분들 찾으려도 못 찾아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읽어 드릴게요. 물론 밑에 쭉 많이 있어요. 판례 이렇게 쭉 많이 있는데, 그죠? 판례 쭉 많이 있는데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여러분들께 1탄에서는 하나만 공개하겠습니다. 참고하실 게 뭐냐면, 이것은 여러분 지방법원 판례예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방법원 판례라고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례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하나 읽어볼게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인 점을 비춰보면 제3자로서 H 어쩌고저쩌고 정리되기 전이라도 피고들이 주민등록을 임차권을 매개로 하여 하는 점유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돼 있어요. 상당하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어떤 토지를 개발하는 업자들이 이렇게 토지를 잘라서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건물이 준공 전에 여기다가 임차인들이 자기 지위가 불안하니까 여기다 전입을 한 겁니다. 대항력이 있죠. 그리고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고 정상적인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건물에다. 자, 그러면 이 수분양자들이 전입한 이 전입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데 인정합니다. 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고, 제가 이걸 사실은 또 이제 다른 궁금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법원 관계자분께 한번 질문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을 또 해봤는데 질문한 내용을 다는 못 보여드리고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좀 답변을 많이 좀 써주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질문한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었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문의드려도 신뢰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다 문의드립니다. 이제 좀 이분은 좀 저 법원 관계자신데 어딘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도움을 좀, 저도 이제 경매 사령관이지만 모르는 거 있으면 저도 이제 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한테 여쭤봐요. 이제 그 법원 관계자분께서도 제 교재 이제 188만 원짜리 구매하시는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분양계약서는 제가 확보한 상태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럴 경우 집행관 입장에서 수분양자들이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낙찰자 분양대 어쩌고저쩌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보면 분양계약서가 전입자나 가족들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알 수 없는 임차인이 선순위로 전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법원에서 인도명령 신문서라고 낙찰자로부터 인도명령 신청이 점유자가 어떠한 권한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 10일 이내에 소명하라고 하고, 그죠? 점유자가 기간 내에 점유의 권한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바로 인도명령을 해주는데, 현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선순위 임차인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그죠? 점유자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애매하네요. 점유자가 답변서에 자기가 분양계약서 당사자이고 이를 바탕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대항력이 있다고 봐서 인도명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법을 확실히 집행하시는 분은 다르신 것 같아요. 그죠? 법을 확실히 집행하시는 분은, 자, 분양계약서, 그죠? 분양계약서가 계약 당사자이고, 그죠? 분양받은 수분양자잖아요. 그죠? 이분이. 수분양자이고, 이를 바탕으로 점유하고 있다. 또는, 이를 바탕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고 봐서, 인도명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걸 토대로 판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런 판례가 있을까? 물론 제가 이 집행관님을 믿지 못한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분이 저보다 훨씬 이제 이런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좀 이렇게 받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좀 존경하는 경매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전에 이제 국세청에 다니신 선생님이신데 그분께도 제가 여쭤봤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번 제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보긴 했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다른 건 이제 공개보다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례가 몇 개 있더라고요. 판례가 몇 개 있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나중에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와 유사한 판례는 많지 않아요. 이와 유사한 판례는 많지 않고 해서, 그리고 이런 물건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물건도 옛날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죠? 요 물건도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아래 물건도 그런 상황이고, 분양을 다 했는데 분양을 하는 도중에, 그죠? 분양을 하는 도중에 여기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어. 준공검사가 나기도 전에. 준공검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할 거 아닙니까, 건물에. 그러니까 이 전에 1층이나 또는 2층이 완성된 상태에서 미완성인 건물에 전입이 된 상태가 여기도 물건도 있거든요. 이건 제가 10년 전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봤던 물건인데, 이 물건이 바로 그런 물건이더라고요.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물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결론을 드릴게요. 어차피 1편 여러분들 열심히 보셨죠? 1탄. 2탄에 이제 제가 반전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2탄에는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물건 여러분 많이 나와요. 돈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어떤 회사에서 일단의 토지를 분양하기 시작했어. 개발을 해야지. 이렇게 필지를 다 잘라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건물까지 쳐서 내가 당신한테 팔겠다. 그래서 분양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이게? 수분양자들, 분양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수분양권자들이 분양을 받겠죠. 각각의 필지마다 이렇게. 그죠? 다. 그래서 이 수분양권자들이 계약금이나 또는 중도금 또는 건물이 완공됐을 때, 등기를 됐을 때 잔금과 동시행이죠. 그죠? 잔금과 등기 이전은 동시행이니까 이렇게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넣겠죠. 그죠? 최소한 제가 볼 땐 중도금까지 넣었을 것 같아요. 그죠? 중도금까지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 중도금과 잔금이 넣었을 당시에 1층 정도 건물이 완공됐어요. 1층 정도 건물이 지어졌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수분양권자들이 여기다 전입을 했어. 또는 전입을 하고 제3자한테 뭐 다시 또 재임대를 했든지 임차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죠? 어쨌든 수분양권자들이든 제3자든 전입을 시켰습니다. 전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대항력 있는 전입이 계약서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점유자이고 임차인이냐, 그게 핵심이죠. 아까 제가 판례 하나 딱 판례 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게 한 5개 되는데, 잠시만요. 다섯 개 정도 되는데 다 공개를 못하고 제가 딱 하나만 공개해드렸어요. 지방부분 판례. 근데 이제 뭐 이것은 제가 추후에 제 블루오션 교재에 실어놓을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뭐 실어놓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태에서 요게 이제 경매가 쭉 나왔죠. 아까 경매 물건 본질을 보면 여러분, 막연히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몰라서 못 들어간다? 모르니까 이렇게 유찰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수 중에 개하수는 아니죠. 하수 중에 아주 하하수. 그리고 학원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 물건 풀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못 풀면 그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이번에 1편에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근데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1편에서 결론 났죠? 결론은 났습니다. 수분양권자들이 분양 납입한 계약서를 토대로
선순위로 전입을 했다면 그 전입은 뭐예요? 정당한 임차권으로 대항력이 있고 인정된다. 그걸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죠.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한 거 풀렸죠? 이 판례는 여러분들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쉽지 않아요. 구해보시면 구해보시고. 저도 이 판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제, 좀 형님으로 모시는 그 경험이 오래 하신 분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에 다니셨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좀 도움을 청해서 이 사장님께서 저한테 좀 보내주신 판례가 2건 정도 되고요. 제가 좀 찾은 게 좀 3건 정도 그렇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 수분양권자의 주의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여기서 배운 게 하나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을 납입한 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건물 1층이라도 올라가서 전입해 놓으라고.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억씩 벌게 지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죠? 괜히 뭐 오피스텔이나 그런 거, 분양 받아가지고 돈 날리지 마시고, 그죠? 이런 거 혹시나 이제, 이런 단독주택이라든가 전원주택, 우리 요즘 전원주택이 인기가 많이 시들하죠? 전원주택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분양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전원주택이 다 완공되고 등기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그죠? 분양 받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내 앞으로 등기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경우,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공사도 하기 전에 분양받는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안전장치로 뭘 해야 된다? 전입해놔라. 전입. 그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금적인 측면이 있어. 세금적인 측면에 또 부딪힌다니까요? 자, 내가 이렇게 쭉쭉 잘라있는 토지를 분양받았어. 여기를 분양받았어. 건물을 졌어.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든가 그런 세금은 누가 내? 이 수분양자들이 내는 거예요. 수분양자들이. 그죠? 수분양권자들이 낸다니까요. 세금적인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면서 얘기하려니까 저도 좀 강의가 좀 매끄럽지 않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그리고 내일이나 다음 주에 2탄 할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늘은 제가 이런 권리 분석 쪽으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권리 분석 쪽으로만 말씀드렸죠. 자 다음 주에는 이게 이제 공법적으로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민법적으로는 다 이제 해결됐죠, 그죠? 민법적으로는 다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 핵심 뭡니까? 그 분양대금이 얼마인지만 알면 내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분양대금이 얼마인지만 알면 그게 임차대금이니까, 임차보증금이니까, 대항력 있으니까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 민법으로만 해결하는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2탄에는 공법으로 푼다니까. 이제 공법으로 풀면 여러분들 머리 지진나요. 진짜 이분들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수구나. 그런 걸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무릎을 치실 거예요.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여기다가 전입신고 한 것도 선수지만, 그죠? 전입신고 시킨 것도 선수지만, 왜 불안하니까, 그죠? 전입신고 시킨 것도 선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2탄에 공법으로 풀 문제도 대단한 선수라는 걸 여러분들은 무릎을 치실 거예요. 무릎을 치실 겁니다. 오늘 좀 강의가 좀 길어졌죠? 사실 제가 중요한 걸 좀 숨기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강의가 좀 길어졌고 좀 강의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좀 이해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루오션 교재는 이제 판매가 마감됐고요. 이제 명절까지만 판매한다고 몇 번 강의를 했어요. 방송을 해드렸고, 이제 기본 교재는, 기본 교재만 판매합니다. 블루오션 교재는 제가 이게 좀 바꿔야 되는데, 요건 이제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좀, 이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 판매를 했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2탄을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반전이. 감사합니다. 응? 왜 안 그래?
이건가?